인사이드 연구소의 원창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직장인을 위한 행복 특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인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책 2014년도에 인더비저에서 직장인 행복서를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55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올해 개정판을 지금 곧 출판이 됩니다. 이것은 이북으로 나오는데요. 6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에서는 11가지 방법이 추가되고 내용을 좀 수정 보완했습니다. 66가지의 행복이라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 5가지 정도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5가지를 뽑아낸 것이 목차에 보시는 내용입니다. 직장의 고마움이라든가 미운 사람과 잘 지내기, 일이 안 풀릴 때의 해법, 나의 성공 법칙, 일의 즐거움 찾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직장의 고마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정말 직장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직장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좀 답을 해 보시죠. 지금 직장이 몇 번째입니까? 첫 직장이면 1이겠죠. 두 번째 직장이면 2가 되겠고요. 실업으로 2번입니다. 실업으로 지냈던 기간이 몇 개월 정도입니까? 실업 기간이 전혀 없는 분도 계시고 한 12개월이나 24개월 실업 지냈던 분 계실 겁니다. 이 질문한 이유를 아시겠죠? 세 번째,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0에서 10점 사이에 10점 척도로 한다면 어느 수준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직장이 불만스럽다면 저는 이제 5점 이하로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섯 번째, 직장이 만족스럽다면 6점 이상이라고 체크했으면요. 그 이유가 뭐죠? 자, 이렇게 한번 스스로 직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질문을 통해서 제가 제시를 했는데 굳이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자, 이제 직장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직장이란 것은 생계의 수단을 제공한다.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직장은 또한 가족 유지의 생활비 마련에 일종의 소득원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직장인의 존재감이 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거 맞겠죠?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인간관계가 있다. 예, 좋든 나쁘든 인간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고용주라면 고용주로서 직장의 의미는 일단 근로자를 채용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그러한 장소이다. 두 번째, 이윤을 창출해서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직장도 되겠습니다. 또 생산하고 유통해서 지역 사회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국가 사회로 봐서는 직장이라는 것이 생산, 소득, 소비의 기초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세입의 원천으로서 직장, 그리고 사회 조직의 토대로서 직장, 예, 이런 많은 의미들이 각 보는 주체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열거해 본 겁니다. 예. 자,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좋은 점도 있을 테고 나쁜 점도 존재할 것입니다. 장점을 한번 예를 들어서 열거해 본다면 생계를 유지할 급여를 나는 받고 있다. 또 일의 수행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는다. 일하고 쉴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이 있다. 동료들과 대화의 우정을 가진다. 뭐 이런 것이 장점으로 열거될 수가 있겠고요. 단점입니다. 일이 힘들어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상사나 동료로부터 인간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 사무 공간이 좁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고용이 매우 불안하다. 보수가 낮아요. 뭐 이런 단점도 있고요. 승진 기회가 이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단점 열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는 정말 자신에게 맞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저건 아닌데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필요하면 장점과 단점을 한번 열거해 볼 수 있도록 이 비디오를 중지를 시키고 스스로 한번 작성해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시책해 보도 됩니다. 자,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합니다. 직장이 단점, 장점이 있는데 단점만을 생각하며 직장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 직장에서 겪은 안 좋은 경험으로 괴로워합니다. 꼭 안 좋은 경험만 잘 생각이 나죠. 세 번째, 직장에서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불편합니다. 마음이. 네 번째, 가족이나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원찮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가족, 사회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 이런 경험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저는 정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와 반대입니다. 자, 행복한 사람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이 주는 장점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점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이 주는 장점. 예. 그리고 직장에서 겪는 좋은 경험들만 더 기억합니다. 예. 세 번째, 자신이 직장, 가정, 국가에 기여함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직장의 단점과 나쁜 경험들이 없을 수는 없죠. 있는데 이 나쁜 단점들이 어느 직장에서나 있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늘 있는 그런 단점이다라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저는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직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좋은 경험, 장점, 정말 자랑스러운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내게 이 직장이 참 감사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미운 사람과 잘 지내기. 그냥
제목만 봐도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미운 사람들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예, 자, 우선 좋은 사람, 미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 직장은 없죠. 하지만 직장에는 또 싫은 사람만 있는 곳은 없어요. 세 번째, 직장에는 좋은 사람, 미운 사람, 뭐 등등 모두 다 있습니다. 직장에 따라서, 개인 성격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다행히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 보니 좋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 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아주 안 좋은 사람만 있는 곳에 왔지? 싫은 사람이 좀 더 많이 있는 뭐 그런 직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사람과 잘 지내고 미운 사람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대부분이죠. 자, 이런 사람이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당연하고요. 미운 사람도 회피하지 않고 잘 지내는 사람이 저는 더 행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미운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우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서 미운 사람을 이제 생각을 그렇게 밉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마음속에 그 미움인데요. 미움을 해소하는 겁니다. 약간 불교나 뭐 기독교 이런 데서 그런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곤 있죠. 자, 그 관계없이 정말 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해소하는 것이 미운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미움을 해소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력과 연습을 해야 합니다. 미움을 해소하는 연습 중에 한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미운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한번 해 보시죠. 대개는 미운 사람 보면은 인사를 하지 않고 피하고 안 만나고 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먼저 인사를 해보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일 때. 두 번째, 미운 사람에게 웃으며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좀 하기 쉽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습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뭘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미움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 미운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입니다. 그건 뭐죠? 미운 사람의 좋은 면을 발견하면 미운 감정이 완화가 됩니다. 그 미운 사람은 좋은 면이 없어. 굉장히 미운 사람인데 왜 내가 그 사람 좋은 면을 발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내 행복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한테는 의미 있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미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한두 가지의 장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마치 직장이 장점, 단점이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장점을 발견해 봅니다. 미운 사람에게서요. 장점에는 미덕과 성품이 있을 수 있고요. 능력과 역량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으로부터
자신의 편견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객관적인 안목을 가집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리더십을 가지려고 하면 미운 사람도 여러 가지 훌륭한 장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은 매우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미운 사람의 장점을 발견했다면 그 장점을 그 사람 앞에서 칭찬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하기 싫지요. 미운 사람은 말도 하기 싫은데 그 사람의 장점을 다른 사람 앞에 칭찬해줘요. 예, 그럴수록 자기 스스로가 성숙하게 되고 미운 사람이라도 뭔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 미워하는 상대방도 내한테 감정이 안 좋을 것으로 일단 짐작이 되는데요. 상대방도 내한테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어쩌면 마음을 열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미운 관계가 아니고 좋아질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미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성숙한 인간으로서 객관적인 안목과 사회생활, 직장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일이 안 풀릴 때 해법입니다. 직장에서 힘들 때 많죠. 누구나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를 보시면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직장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두 번째 주제인 미운 사람과 잘 지내기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보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제 일입니다. 하는 일이 힘들다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일이 많고 지쳐서 힘들다. 양쪽으로 그런 거죠. 그러면 일을 좀 줄이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쉬운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일이 어렵고 잘 안 풀려서 힘들다. 많고 적고가 아니고요. 이게 내한테는 난이도가 높고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풀기 어려워서 힘든 겁니다. 자, 이 경우가 이번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일이 안 풀릴 때의 해법으로 저는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자, 일이 안 풀릴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한데요. 공동의 협업이 아니라 단독으로 처리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협동해서 하는 것은 여기서는 제외하고,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하고 계속 다시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단독으로 처리할 때를 말씀을 하는 거고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힘들고 완수하기 어렵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노력을 해도 처리하지 못하고 난관에 봉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도 수십 번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지 라고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세 가지로 제가 분류했습니다. 제1유형은 독립투사형입니다. 예, 자신을 혹사하면서 계속
거기에 몰두하고 풀릴 때까지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제2 유형은 회피 망각형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힘든 거는 잘 하지 않고 대충 때우고 미루고 이런 거죠. 일을 덮어두고 미루어서 나중에 다시 꺼내서 하면 되지 뭐. 아주 이지고이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3 유형은요, 협의자문형입니다. 혼자서 노력을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일단 해봤을 때에 잘 안 될 때 일정 시점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의논하고 자문을 구하는 유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제가 이 세 가지 유형을 상중하로 등급을 매기는 것은 좀 임의적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의 그런 분류인데,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수준을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독립투사형은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이런 독립투사형인 거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 설렁설렁하는 회피망각형 중책입니다. 조직으로 봐가지고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생산성을 높이기 어려운 그런 스타일입니다. 거기서 뭔가 나오질 않는 그런 거죠. 세 번째 유형인 협의자문형이 가장 좋은 상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협의자문형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자문형의 장점을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고민이 경감되고요. 협의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맞습니까? 예, 동의해 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의외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됩니다. 협의하고 자문해 봄으로써요. 예, 동의하시죠? 세 번째, 상의하는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만든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기분을 좋게 한다. 그 사람에게 협의하고 자문하면 상대방을 일단 인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존중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움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뭔가 지도해주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한 수 가르쳐준다 그런 느낌도 들고요. 또 상대방은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도 대화를 지속을 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의 협의 자문했다. 그 다음에 마주쳤을 때 상대방은 그 기억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협의 자문을 했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은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화를 지속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을 저는 협의 자문형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사와의 협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협의 자문 대상은 누구로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인데요. 자, 협의 자문 대상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료라든가 부하, 상사, 또 때로는 친구, 그러니까 직장 일도 친구한테 협의 자문 해볼 수 있죠. 아니면 선배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식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좋은 생각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 가능하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상사를 협의 자문 대상으로서 최고로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상사는 자기가 지시했거나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권위를 가집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 부하가 어려운 문제를 상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제가 풀어낼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쉽게 쫙 풀면은 제법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 하면은 역시 내가 어려운 문제를 내서 풀기 어려워하는구먼. 이 어려운 문제를 상의하는, 그래 내한테 물어보는 것이 내가 상당한 고수임을 알겠지? 뭐 이렇게 이제 상의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는 분명합니다. 상사는 자신의 존재감과 권위를 인정받아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어려운 문제를 상의함으로써 상사 스스로가 내가 상사로서의 이런 역할, 이런 존재감이 있지. 내 권위가 이런 것인데 자네가 한번 좀 내 시키는 일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하는 거지. 물어보는 거지. 그래, 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네 번째, 상사는 부하를 기분 좋게 부하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권위를 인정받고 존재감을 인정받고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하고 자문하면은 뭔가 작은 거라도 그 좋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좀 상사로서 너무 굉장한 자기 세계에 갇혀서 부하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지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은 냉혈 상사가 되는 거죠. 대개는 작은 거라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사는 자신에게 상의하는 부하가 열심히 일하고 충성심이 높은 팀원으로 좋게 평가합니다. 일단 잘 몰라서 협의 자문을 고한 그 부하를 낮게 평가합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상의를 하는 부하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하는 거지, 또 내게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내한테 물어보려는 거지, 열심히 하는구는 이런저런 감정으로 팀원을 좋게 평가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협의 자문을 하려면 상사에게 해보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상사에게 협의함으로써 해결책도 발견하고 상사와 좋은 관계도 맺고 스스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일이 얼마나 자기에게 이롭고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네 번째 주제인 나의 성공 법칙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실패한 경험을 한번 열거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예입니다.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예, 성공 경험이죠. 좋은 직장에서 입사하였다. 예, 이미 여러분들 입사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과장에 진급하였다. 좋은 성공 경험입니다. 창업에 성공하였다. 마찬가지고요. 자, 실패 경험으로는 대학 입시에 낙방하였다. 예,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프로젝트 입찰에 떨어졌다. 저도 있습니다. 사업 투자에서 큰 손해를 보았다. 저는 그런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경험이 많죠.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요. 선거 출마해서 낙선하였다. 그것도 실패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성공 법칙에 대해서 두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스티븐 코비와 그 다음에 할 브라이언 트레이시입니다. 먼저 스티븐 코비의 성공 법칙은 혹시 여러분들 여기 책 사진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마 읽은 분도 계시고 들어는 보았을 겁니다. 이것은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공통점을 스티븐 코비가 뽑아내서 정리했습니다. 7가지 습관이라는 것은 첫 번째,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남이 아니고 내 삶을 내 스스로 주도하는 그런 거고요.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시작하지 말고 내가 그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바람직해보면 시작하라. 그런 이야기겠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소중한 것 먼저 하라. 당연히 아실 거고요. 성성을 생각해보라. 윈윈입니다.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뭐 그런 거죠. 5번째, 먼저 이해하고 다음 이해시켜라.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면 자기 스스로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6번, 시너지를 내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런 것이 서로 협력하고 더 좋은 것을 함께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내는 거죠. 7번째, 끊임없이 쇄신하라. 방법을 계속 바꾸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나가면 더 발전하게 되는 뭐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가지 습관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매우 잘 알려져 있고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브라이언 트레이시. 저는 이분의 성공 법칙을 보면서 굉장히 강칠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캐나다 동부에서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태어나서 고등학교 또 중퇴를 했습니다. 접시 닦기, 불목국 등 전전하다가 판매 사원으로 큰 돈을 법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컨설턴트로 억만장자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서 100만 불짜리 습관이 성공 법칙 1이라고 저는 이렇게 네이밍을 했는데요. 앞에 스티븐 코비도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또 다른 의미에서 습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7가지인데요. 결심하라, 예외를 인정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 새로운 자신을 시각화하라, 확인하라, 굳은 결심으로 밀어붙여라, 자신에게 보상하라. 말하자면 어떤 것을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을 결심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속 그걸 확인해 나가고 계속 실천해 나가고 열심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해 나갈 때에 보상을 해주는 뭐 그런 습관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은 분은 저 책을 한번 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성공 법칙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이것은 목표 성취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은 목표 성취 기술을 실천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목표 달성 방법을 찾아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성과를 측정해냅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동기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태해지면 뭔가 계속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내는 거죠. 5번째,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자기를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교하게 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의 성공 법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자신이 살아오는 경험 다 이제 기억날 겁니다.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는데 자신의 성공 법칙을 한번 발견을 해 보는 겁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성공을 하게 했을까? 정리해 보는 겁니다. 또 그래서 발견한 나의 성공 법칙인 충분한가? 나는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좋습니다. 그거를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세 개 법칙을 정리를 합니다. 이것이면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데 충분할까? 하는 거죠. 네 번째, 다른 학자나 경험자의 성공 법칙은 내게 유익한가? 조금 전에 스티븐 코비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성공 법칙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분의 성공 법칙도 좋고요. 또 다른 학자나 경험자를 성공 법칙을 발견했다면 뭐 그런 것도 유익한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새로운 성공 법칙은 이런 겁니다. 내가 발견한, 내가 경험한 그런 성공 법칙이 베이스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내가 수용할 만한 타인의 성공 법칙이 뭐가 있는가? 아, 이거 내가 한번 취해보지. 예를 들어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그러한 목표 성취 기술 중에서 목표를 정하고 매일 동기부여하는 방법, 이거 좋겠네 라고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 법칙을 작성해서 항상 확인하고 실천하면은 반드시 자기가 상당한 성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원하는 바를 얻을 수도 있지만 또 8, 90%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자기가 강한, 성공한 그러한 법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 거를 벤치마킹해서 성공 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것입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예,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행복, 직장인의 행복을 하는 방법으로서 드리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의 즐거움 찾기. 이 주제는 제가 개정판에서 새로 넣은 겁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경륜을 쌓아 나가면서 느낀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일의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일이란 무엇입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루고자 하거나 마무리 짓고자 하는 어떤 것이라고 사전적으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은 생계를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입니다. 맞죠? 예. 일이 같은 겁니까? 일은 대가를 받기 위한 행위, 바로 그 노동이죠. 플러스 어떤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이루려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일은 보다 더 포괄적인 어떤 그러한 그 개념이죠. 일은 사람이 생각하거나 움직여서 달성하려는 목표이므로 일에는 반드시 성취라는 것이 내포됩니다. 그럼 노동은 성취가 없느냐? 노동은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대가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일에서의 성취하고는 조금 또 다르다고 봅니다. 일을 다 해냈을 때의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라도 노동 말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설거지를 처음에 할 때는 힘들죠. 근데 설거지를 다 하고 깨끗하게 싱크대를 만들어 두면 일종의 작은 거지만도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자주 설거지를 하는데요. 성취감을 느낍니다. 자, 일이 주는 가치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노동으로 금전적 보상을 취득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죠. 두 번째, 일을 완성했을 때 성취감, 아까 말씀드렸죠. 있습니다. 세 번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냄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금전적 보상과 성취감 및 존재감을 느끼는 이런 것이 전부 일이 주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의 즐거움이 있다 하면 그 수준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수준, 중수준, 고수준. 이건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저수준 즐거움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노동에 비해서 금전적 보상이 낮아서 불만스럽다. 누구든지 이런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금전적 보상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적지만 어느 정도는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의 성취감이라든가 존재감은 거의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의 즐거움이 있기는 있지만 또 수준이 낮다고 보고요. 때로는 그게 너무 불만이 심하면 고통스러움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데 너무 보상이 적고 성취감도 없는 상황이면 오히려 노예같이 일을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수준 즐거움이었고요. 중수준 즐거움은 육체적, 정신적 노동에 비해서 금전적 보상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의 성취감과 존재감도 약간 느끼게 되고요. 자, 이게 중수준의 즐거움입니다. 남은 게 뭐예요? 고수준 즐거움. 어떤 겁니까? 정신적, 육체적 노동에 비해서 금전적 보상이 반드시 높다가 전제가 아니고요. 금전적 보상은 어떤 미니멈, 일정 수준 이상이면 됐다. 그 정도면 보상은 내한테는 되는 것이고, 일의 성취감과 존재감이 매우 높다. 또는 일의 성취감과 존재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부분이 만족이 됨으로써 매우 높은 즐거움을 느낀다고 봅니다. 적게 보상을 받지만 나는 정말 이 일로 통해서 내가 보람되고 굉장히 만족을 느낀다. 즐겁다. 아무 보상을 받지 않고 정말 봉사함으로써 환유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고수준 즐거움 당연히 이렇게 해당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느낀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중수준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과거에 저수준 즐거움, 때로는 고수준 즐거움도 있었겠죠. 직장뿐만 아니고 다른 일에서도 그런 경험들은 누구나가 약간씩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즐거움이냐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자, 중수준, 저수준이면은 좀 죄송하고요. 중수준 정도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시고, 고수준 즐거움이면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의 즐거움을 찾는 건데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돈의 만족감, 일의 성취감. 반드시 배척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쪽으로 중점을 두느냐 하는 그러한 저의 말씀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을 즐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동의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상의 크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주위와 사회를 위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는 조금 돈 더 주면 이동하고 그걸 위해서 일을 하고 돈 안 주면 움직이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또 대부분이 그것이 또 맞다고 보여집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위와 사회를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면 조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보상의 만족감보다 일의 성취감과 존재감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더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쪽으로 좀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행복이 금전에서 오는 것보다 일의 성취감과 존재감에서 훨씬 더 많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금전에서는 안 온다. 금전에서도 오지요. 하지만 금전에서 오는 것보다도 일의 성취감과 존재감에서 훨씬 더 많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보죠. 이럴 경우에 일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을 했는데요. 돈의 만족감만 추구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없거나 재산마저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늘 돈을 추구하고 돈 만족감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어떡하지? 스스로 한탄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의 성취감을 중시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없어도 은퇴를 해도 일을 즐기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이 정말 중요하고 일에 즐거움을 찾는 그런 사람이면 돈이 얼마를 더 많이 주거나 적거나를 관계없이 일 자체로서 즐기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직장인으로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일을 정말 힘들다고요? 즐기지 못한다고요?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시고 나는 정말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일을 해보자.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단지 돈? 그것만은 아니겠죠. 일을 통해서 정말 보람을 느낄 때에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죠? 오늘은 직장인 행복특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직장의 고마움이라든가 미운 감정색이 또 일이 안 풀릴 때의 그런 공경을 해결하는 해법, 또 나의 성공 법칙을 발견해서 실천하는 것,
또 일의 즐거움 찾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직장인을 위한 행복 특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름대로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책을 한번 사 보셔도 좋겠고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레고 매더 연구소의 원창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